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고시원에서 보았던 처녀 귀신. 재수하던 시절,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고시원에 입실할 때 창문 있는 방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조금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이 없는 방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창문이 없는 방에서 지내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고 몸도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고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인데 마음이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옮겼던 첫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감도는 아름다운 밤. 달빛을 이불 삼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이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았고 1시간이 넘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전혀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듯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계속 뭔가 아른거리는 게 느껴졌고 살짝 눈을 뜨자 전 침대에서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창밖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방은 3층이었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창밖에 어떤 여자가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밖에서 목을 맨 것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저는 고시원 총무실로 달려가서 총무한테 누군가 창밖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이야기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총무와 함께 제 방으로 달려가자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 저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애써 잊겠다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문득 눈이 떠져 창을 바라보니 어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앞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총무실로 급히 달려갔지만 총무와 함께 오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총무가 저를 또라이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무서움을 참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억지로 감고 잠을 청하려 하는데 눈꺼풀에 뭔가가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앞에 손을 흔들면 뭔가가 보이는 것처럼요. 눈을 떠보니 그 여자가 창문에서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창밖의 여자를 봤고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고시원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옮긴 후엔 창문이 없는 방으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번 설에 할아버지 집에서 사촌들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설날 바로 전날에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과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제 사촌 동생들은 모두 저랑 2서너 차이가 나는데 그 애들이 워낙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동생들이 오랜만에 제 얘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모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 맘대로 살을 붙여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 한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또 든 닭살을 보며 웃다가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잘 자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 가위를 마지막으로 눌린 게 2년 전이었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많이 겪어본 일이라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움직이지 못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죠. 제 옆에 바로 2살 어린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눈을 돌려서 바라보니 그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위를 눌린 듯이 눈만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한참 동안 친척 동생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앞까지 그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친척 동생의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계속 뒤를 보려는 듯이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세가 문이 있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옆에 동생은 문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쫄아 누워서 잤다는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도 뒤를 볼 수 없으니 답답한 심정으로 눈을 껌뻑이며 친척 동생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나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곤거리는 말이었는데 아마 대화 내용이 누구네가 어디 집에 갔었는데 초상이 나서 명절은 다 보냈다 라는 그런 소리더군요. 물론 그 대화 소리는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귀신들의 대화라는 말이죠. 그때 친척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을 감더군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찬바람이 등 뒤로 불더라고요. 추워서 한참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등 뒤에 그 귀신들이 말했어요. 여긴 누구네 집이지? 거짓말쟁이 집이지.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 거짓말쟁이가 저를 뜻한 건 줄 알고 숨을 죽이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흥건히 흐르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동생은 그대로 기절했는지 눈도 안 뜨고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듣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의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저도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제 귀 옆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짓말쟁이는 죽어야 돼. 바로 설날 당일날 저는 이제껏 제사를 따라가지 않았기에 다들 제 늦잠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옆에서 잠자던 동생은 제사를 따라 나가서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부스스한 몰골로 부엌에 찾아가니 설날 아침에 왔는지 친척 누나가 아침 먹을 거냐고 묻더군요. 제가 됐다고 대답하고 부엌을 나서니까 제 친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꾸 캐묻더라고요. 왜 아침에 그렇게 땀을 흘렸냐고.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놔서 친척들이 모두 화를 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그 방문을 열었던 것은 제가 아니었겠죠. 게다가 제가 누워 있었던 위치가 문의 조금 앞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문 쪽에 근접하게 있었으니 밤바람도 가장 많이 맞았을 텐데 땀을 자꾸 흘리면서 잠을 자니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동생이 말해주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그 친척 동생이 돌아와서 가위에 눌렸을 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눈을 감기 전에 봤던 게 여자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고 물으니 나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마을 다리 공사 중에 아래에 깔려서 죽은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제 동생이 그 여자애와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대는 아마 제 친척 동생과 비슷했나 봐요. 그 여자 아이를 보고는 그만 기절했었답니다. 울면서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숲풀 속에서 봤던 여자. 7년 전 8월의 여름 밤이었다. 당시 나는 서바이벌 게임에 빠져 있었다. 여름철에는 워낙 덥다 보니 경기는 언제나 밤에 이루어졌다. 그날 역시 주말이라 강가에 수십 명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본 기억에 따르면 아마 새벽 1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 게임에서 나는 우리 진지의 깃발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 후방수풀에 몸을 숨기고 매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 팀이 승기를 잡았는지 저 멀리 적진지의 깊은 곳에서 에어건의 총성이 들려온다. 주변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완전히 한가한 상황이었지만 혹시라도 뒤로 돌아 기습해오는 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강변이기 때문에 달빛 이외에는 조명도 없었고 주변은 정말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웠다. 천천히 목을 돌리며 근처를 경계하고 있는데 50m 정도 앞의 나무에서 사람의 상반신이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흰 반팔옷을 입고 어깨 정도까지 머리를 기른 여자가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에어건은 물론 장난감에 부르지만 나름대로 위력이 있어서 얼굴이나 눈에 맞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도중 외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나는 곧바로 큰 소리로 사람이 있습니다. 중지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 전선 근처에서도 중지, 중지하래. 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기 위해 달려갔다. 여자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순간 여자는 슥 움직이더니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가 어찌되었건 나는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검게 칠하고 있었고 장난감이라고는 해도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지만 라이트를 켜고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다. 그 와중에 다른 멤버들도 다가왔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 함께 10분가량 여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숲속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점점 내가 본 것이 무서워졌다. 어째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여자가 이런 숲속을 걷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본 곳에 오기 위해서는 한참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전장을 거쳐서 봐야만 했다. 그 여자의 존재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은 내가 오인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게임은 재개되었다. 나는 다시 진지 방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좌우에서 포위해오는 적이 승기를 잡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자 총성이 꽤 가까운 곳까지 들려왔다. 나는 지면에 엎드린 채 총을 꽉 잡고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조준경에 눈을 맞췄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시선이 느껴진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다. 나는 목을 천천히 들어 눈만 움직여 왼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3m 정도 앞에 여자의 목이 있다. 아까 전에 그 여자다. 흰 피부에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을 실룩대며 웃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목은 마치 잔망경처럼 지면 위를 슥슥 움직여서 내 정면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는 30초가량을 그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내 얼굴에 50cm 앞까지 다가왔을 때 비로소 나는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엉덩 방아를 찍고 그 얼굴을 에어건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변해 나를 째려보고는 사라졌다. 그 꼴을 겪고 나자 도저히 게임 따위는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휴게소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다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차에 태워진 친구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도 봤어? 그 녀석은 에어건에 스코프를 들여다 볼 때마다 그 안 가득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는 그 강변에서는 도저히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